나는 지금도 가끔 지난날의 기억 속에서 숨이 막힌다. 결혼 생활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이렇게 내 삶을 지배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동생의 차가운 한마디와 내 성급한 판단,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공허함이 내 하루를 짓눌렀다. 그때 나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단정 지었다. 어떤 변명도 듣지 않았고 그저 동생이 전한 말을 믿어버렸다. 결국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것이 내 결혼과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시작이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동생이 더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결백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진 뒤였다. 지금 그녀는 다른 사람과 새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매일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부모님은 여전히 내게 말한다. 가족이잖아. 동생을 용서해라. 그 말은 칼날처럼 들려왔다. 용서라는 단어가 내 귀에 닿을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수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다. 몇 주 동안 같은 강의실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짧은 농담과 사소한 대화들이 쌓이며 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내 동생 태연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지수와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겨우 16살이었다. 그 어린 마음에 지수에 대한 첫사랑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그런 태연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귀엽게 받아들였다. 나는 그 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했다. 그래서 태연이 대학에 진학한 뒤 우리 집에 함께 지내도록 했다. 그때 나는 지수와 3년째 만나고 있었고 동거한지도 2년이 되어가던 시기였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건이 이상한 데에 있거나 없어지는 일이 많아졌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귀걸이 한 짝이 사라졌고 바지까지 없어졌다. 양말도 종종 사라져. 내가 어디에 둔 거지? 그녀는 원래 ADHD가 있었고 약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녀가 정신없어서 물건을 제대로 두지 못하는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태연이 지수의 사라진 바지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말았다. 그때의 충격과 분노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집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태연이 훔친 모든 물건을 발견했고 나는 그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 여러 차례 형, 정말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했다. 부모님은 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 시간이 흘러 5년쯤 지나 우리는 다시 관계를 회복했고 지수 역시 태연을 용서했다. 부모님은 태연이 어린 시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그의 행동을 변명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다. 2022년 말 나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지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그녀가 출장 간 날짜와 회사 동료들의 이름 등이 적혀 있었다. 사진은 없었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나는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렸다. 지수는 결백을 주장하며 내게 말했다. 제발 나를 믿어줘. 결혼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하지만 내게 있어 바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그때 태연이 나와 함께 지내겠다고 했다. 형,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나는 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수는 불안해하며 말했다. 태연이 날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 제발 그 애를 내보내줘.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고 그 뒤로 내가 내뱉은 말들은 다시는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은 모욕적인 말들이었다. 작년 4월 지수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이 있었다. 내 동생 짓일 거라고 했지.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나한테 준 고통을 똑같이 느끼길 바랄게.
그녀가 떠난 뒤에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주말 태연이 부모님 앞에서 모든 걸 고백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꺼버린 채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TV를 보고 다시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오늘 저녁 문득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남긴 주름과 함께 묵직한 무언가가 깔려 있었다. 태연이랑 다시 이야기해봐라. 가족끼리는 결국 다 그런 거야. 그 말은 힘겹게 건넨 조언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버지가 떠나기를 기다렸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방 안에 남은 건 묘하게 진동하는 고요함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몇 달 동안 꺼두었던 핸드폰을 처음으로 켰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모두 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형,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형, 정말 미안해.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 그 메시지들은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몇 번이고 스크롤을 올려가며 읽었지만 끝내 어떤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지금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단 하나, 지수였다. 그녀에게 연락해야 한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결국 나는 예전에 함께 쓰던 오래된 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인터넷 댓글들이 지수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외쳤지만 그 소리들을 다 무시하고 단 한 줄씩 적었다. 미안해. 내가 옳았어. 그리고 태연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났어. 솔직히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내 메일함에는 길고 길게 이어진 그녀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그 메일을 여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내가 사과하려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나는 내 앞에서 내 결백을 증명할 기회조차 없었어. 넌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나에게 떠날 시간만 줬지. 그리고는 곧바로 태연을 집에 들였어. 그 애가 우리 사이를 막고 우리가 제대로 대화조차 못하게 만든 걸 뻔히 보면서도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같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었지. 그녀의 글자는 내게 칼날처럼 느껴졌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면 내가 용서할 것 같아. 절대 다시 연락하지 마. 내 인생에서 넌 끝났어. 내가 겪은 지난 1년 3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시간이었고 내가 내게 가한 그 고립감과 배신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제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중 누구에게도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서 완전히 손 떼라고 전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전에 알던 나는 이제 없어. 내가 처음으로 내 삶을 위해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가 나한테 한 짓으로 모든 게 망가졌어. 나는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고립감을 느꼈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난 내 과거에 누구에게도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 너 포함해서.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태연을 잘라낸 건 좋은 선택이야. 하지만 나를 다시 잡기 위해서 부모님까지 끊는 건 그만해. 어차피 나와 다시 이어질 일은 없어. 나 곧 해외로 떠날 거야. 결혼 비자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우린 겨우 8개월 만났지만 이렇게 사랑한 적은 처음이야. 그 사람 내 운명일지도 몰라.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그 단어는 한때 우리 둘만의 것이었다. 과거의 지수는 늘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오빠가 내 운명이라고 믿어. 이제 그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날 동생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제 아침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전 태연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태연은 제 결혼을 망쳤어요. 거짓말로 한 사람을 파괴했고 저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지수는 정말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애는 끝까지 태연을 돕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태연은 그런 사람을 고립시키고 철저히 망가뜨렸어요. 저한테 태연을 위로하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강요한다면 저희 관계도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안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그래, 알겠다.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더 이상 나를 붙잡으려는 기운은 없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모든 게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임을 느꼈다. 나는 내일 정근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더는 이 도시, 이 기억들, 이 공기 속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너무 많아졌고 아무리 눈을 감아도 마음 한구석이 쉬지 않고 아팠다. 지수와의 관계가 그렇게 무너졌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관계, 아직 희망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끝난 걸까? 그 물음은 지수를 향한 것이자 나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었다. 그때쯤 내 삶에 천천히 스며든 사람이 있었다. 수진, 24. 우리는 약 1년 반 전 처음 만났고 처음 몇 개월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며 연애를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사귄 지는 1년쯤 되었고 관계 자체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물론 사소한 오해나 작은 충돌이 없는 건 아니었다. 수지는 그것을 내 성향 때문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는 메시지 답장이 느린 편이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이거 이상한데? 연락이 뜸하다는 건 흔히 무관심으로 해석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곧 알게 됐다. 그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저 그래, 그냥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넘기기로 했다. 수지는 1년에 2번 서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행사 자체는 이틀뿐이었지만 친한 친구들과 함께 45일 일정을 잡아 여행을 겸해 다녀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행기를 타야 할 정도로 멀고 행사 장소가 관광지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녀들과의 여행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친구들은 여행 중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다. 공항에서의 단체샷, 행사장 인증샷, 바닷가에서의 셀카. 피드에는 항상 그들의 일상이 활짝 피어 있었다. 이번 주말 역시 3번째로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비행기표와 호텔까지 예약해두었고 SNS에도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행사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이미 예약한 항공권과 숙소가 아까웠던 친구들은 그래도 여행이나 가자는 분위기로 방향을 바꿨다. 수진도 나에게 말했었다. 그래, 그냥 쉬러 다녀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좋은 휴식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우리는 데이트를 했다. 수지는 여행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신나서 이야기를 쏟아냈고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데이트가 끝나갈 무렵 나는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었다. 항공사 앱이 열려 있었고 그녀는 취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취소 규정, 왜? 순간 마음이 찜찜했지만 나는 굳이 묻지 않았다. 그냥 피곤한 상태겠거니 혹은 여행 계획이 바뀌었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 주 중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여행 가기 전날 잠깐 얼굴 보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다음에 보자고 웃으며 넘겼다. 그리고 그녀가 출발하는 날 아침 나는 잘 다녀와 라는 카톡을 보냈다. 그녀는 그냥 좋아요 하나를 눌렀다. 그 후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평소였다면 그녀가 연락이 뜸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불안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수진이 연락이 뜸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도 그저 바쁜가 보네 하고 별일 아닌 듯 넘겼다. 그녀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묻거나 확인하려 한 적도 없다. 그저 믿었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무엇보다 낯설게 느껴진 건 그녀의 친구들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여행을 떠난 순간부터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이 쏟아졌을 것이다. 공항에서의 단체샷, 호텔 수영장에서의 셀카, 음식 사진, 커플 같은 분위기의 스냅샷들까지. 그녀 친구들의 피드는 항상 여행의 기록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이번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한 명도 단 한 장의 사진조차 올리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리만치 마음에 걸렸다. 불쑥 마음 깊은 곳에서 낯선 불안이 올라왔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손가락은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을 열고 있었다.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친구들이 여행 사진을 엄청 올릴 텐데 그 불길한 직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그러던 오늘 밤이었다. 수진이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하나 올렸다. 어떤 공연을 보고 있는 영상이었다. 분위기는 밝았고 관객의 환호와 무대 조명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저 공연 보러 갔구나 하고 넘겼다. 하지만 영상 말미 무대 위 진행자가 외쳤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연은 서울에서.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이 저절로 멈췄고 가슴이 싸하게 식었다. 나는 바로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다. 그 공연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수지는 분명 여행을 간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울에 있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혹시 몰라 나는 카카오페이 내역을 확인했다. 두근거리는 손끝으로 스크롤을 내리던 중 2주 전 수진의 친구가 그녀에게 숙소비와 렌트카 비용을 환불한 기록이 눈에 띄었다. 그 말인즉 수진은 이미 2주 전부터 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와 데이트하며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고 공항에 간다고도 했고 여행 준비를 한다고도 했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나와의 대화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혼란스럽고 무력했다. 혹시 내가 놓친 신호가 있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다. 내가 너무 무딘 건가? 아니면 그녀가 너무 능숙했던 걸까? 나는 점점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생각들이 점점 커지며 내 불안을 키웠고 지금 이 출장지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다. 보고 있던 업무 문서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호텔 방의 조명도 창밖의 풍경도 하나도 의미 없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걸까? 수진이 왜 이걸 숨겼지? 지금 와서 사실 여행 안 갔어라고 말한들 그동안의 거짓말이 사라질 수 있을까? 내 안에서 끝도 없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답은 없었고 나는 스스로의 감정에 매달린 채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다 문득 수진의 절친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하나 올렸다. 그 사진에는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 적어도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건 아닌 듯했다. 하지만 그게 그녀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출장이라고 말했고 그 컨퍼런스는 결국 취소되었다. 결국 그녀는 여행을 가지 않았고 그 모든 사실을 나는 그녀에게 직접 듣지 못했다. 심지어 출발하는 날조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 무심함이 내게는 거짓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결국 나는 수진의 절친이 SNS에 올린 공연 사진을 통해 그녀가 애초에 서울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구체적인 실체로 바뀌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일상은 겉보기엔 유지되었지만 내면은 진창 속을 기는 것 같았다. 머릿속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 3주 동안 수진 역시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피한 건지 아니면 서로의 무게에 지친 건지 그 공백은 갈수록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어갔다. 그러다 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영화 보러 갈래? 그 짧은 문장은 내 안의 감정을 뒤흔들었다.
분노, 혼란, 허무, 기대, 그리고 또다시 실망. 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그녀를 만나러 갔다. 밤늦은 시간, 차 안. 서로 마주 앉은 우리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여행은 어땠어? 그녀는 그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분명 내가 다 잊었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 눈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냥 괜찮았어. 짧고 애매한 대답. 그 한마디로도 이미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뭐 했는데? 내 질문에 그녀는 살짝 더 긴장한 눈빛을 보였다. 하루 정도 컨퍼런스에 갔다가 공연 보고 왔어.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컨퍼런스는 애초에 열리지도 않았다는 걸. 그녀가 갔다던 공연은 바로 우리 동네에서 열렸다는 걸. 그럼 무슨 공연 봤는데?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서울에서 봤어. 거기서 끝이었다. 나는 그제야 완전히 확신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내가 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거 알아. 그리고 내가 갔다던 컨퍼런스 아예 열리지도 않았어. 근데 왜 거짓말했어? 그녀는 한동안 입을 닫고 있다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겠지. 나는 컨퍼런스가 취소됐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 내가 속상해서 여행을 안 갔다고 나한테 말도 안 했다고? 그녀는 단호했다. 그건 내 일이야. 내게 꼭 말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순간 나는 명확히 느꼈다. 내 감정은 지금 그녀에게 아무런 무게도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그녀는 나의 반응을 과민 반응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건 분명한 가스라이팅이었다. 수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녀는 무심하게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그냥 공연 하나 본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 말투는 내 감정을 비웃는 듯했고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이 내려앉았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쌓여왔던 더 깊은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수지는 처음부터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남자 연예인보다도 덜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녀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결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대화를 나눴지만 그녀는 항상 내가 요즘 바빠서 그래 라고 회피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괜찮아. 이번엔 달라질 거야. 스스로를 속이며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았다. 그녀는 말했다. 요즘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너무 바빴어.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나를 가족이나 친구의 세계에 들이려는 노력조차 없는 사람. 그녀는 계속해서 똑같은 이유로 나를 밀어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분명 나아질 거야. 나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고 그 믿음은 결국 나만의 환상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는 또 속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다. 나는 그동안 수진을 믿으려 했었다. 그녀가 바쁘다는 말을 이해하려 했고 그 변명 뒤에 숨은 진심이 있을 거라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녀가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했고 여기서 받은 조언들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헤어지자.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울먹이며 내 팔을 붙잡았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진짜 널 사랑해. 널 아프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 그 목소리는 간절해 보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오히려 눈물을 삼키지 못하고 흐느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나 혼자만 애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왔던 시간들이 결국 나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었음을 그제야 알았다. 이별 후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살았을까? 왜 그동안 그녀에게 제대로 맞서지 못했을까?
왜 내 감정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을까? 이제 나는 2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해야 한다. 그 공백이 내게 닥쳐올 미래처럼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서늘하게 번져왔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두려웠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도 당장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번에도 그녀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 심장은 다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다. 누군가 내게 단 한마디라도 힘이 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이제 충분히 고생했어. 괜찮아라고 속삭여줬으면 좋겠다.